자, 이번 시간에 1940년대, 주로 40년대, 그러니까 광복 직전이죠. 광복 직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건국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 또 국제사회는 우리의 건국 준비를 어떻게 해주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이미 수업 시간에 좀 들었을 거니까, 여러분, 조용히 한 번 더 정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임시정부 한번 봅시다. 우리 가장 잘 아는 임시정부. 임시정부의 정규군이 한국광복군이죠. 그래서 한국광복군은 임시정부 정규군이고 장군은 지천전 장군인데, 지천전 장군은 원래 만주에서 한국 독립군으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만주 사변 이후에 만주에서 활동이 힘들어지니까 중국 관내로 들어와서 중국 관내에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셨다가 여기서 갈등을 겪죠. 그러니까 민족혁명당 내에서 사회주의 세력하고 의열단 세력이 세지니까 나오셔서 임시정부에 들어가셨죠. 고치천천 장군입니다. 그 다음 태평양 전쟁이 1941년에 터지니까 이제 김구 선생님께서 대일선전포고를 발표하게 되고 그러니까 터지자마자 선전포고를 하신 거예요. 터졌을 당시에는 사실 일본이 질 거라는 보장이 크게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김구쌤이 용기 있게 바로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 일원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국민당 지원도 받죠. 국민당 지원은 언제부터 받습니까? 임시정부는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부터 받습니다. 그죠?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부터 받고 그냥 무조건 지원해 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광복군의 행동 중성 9개항이라고 해서 통제도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민족혁명당의 정규부대였던 조선의용대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간 분들이 계시고, 안 간 분들이 난징에 남아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김원봉 쌤을 따르는 세력이었죠. 그 세력들이 1942년에 이제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영국군하고도 공동작전에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기도 하고요. 미국 전략정보처인 OSS와 협약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기도 하죠. 그럼 이제 대표적인 건국준비 뭐가 있었냐? 임시정부에 건국강령 발표죠. 우리 조수환 쌤이 하신 건데, 대표적으로 상균주의가 있습니다. 상균주의는 개인, 민족, 국가 간의 균등을 얘기했고요. 개인의 균등을 하게 하는 법은 또 세 가지. 보편선거, 국유제, 의무교육제. 보통선거는 정치를 균등하게 하는 거고, 국유제는 경제인데, 요거 쌤이 오해하지 말라 했어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에 둔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부분이 있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교육적으로는 의무교육제를 실시했다. 됐고요. 그 다음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두고 이제 민주공화제와 사회주의 방식을 결합한 이제 경제개혁이라 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에 둔 사회주의 방식을 받아들인 거예요. 요게 이제 강복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와 재헌헌법에 영향을 주는데, 이미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요 건국강령과 조선 독립동맹의 건국강령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초반에 북한과 남한의 헌법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조선의 독립동맹을 보면요, 화북지방에서 활동했어요. 이게 누구냐면 사실은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에 활동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화북지방에서 활동했던 한국 사회주의자들, 이게 대체로 이분들은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예난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고, 김도봉 쌤이 중심이셨고요. 조선의용군으로 창설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의용대와 조선의용군은 다른 거예요. 호가장 전투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이긴 거예요. 중국 공산당은 팔로우군 등과 함께 대일항전을 진행을 했고요. 건국강령 발표인데, 여기 건국강령 내용과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소통하고 있었다. 그 다음 민주공화제와 토지개혁 등을 포함한 건국강령을 발표를 했었고요. 건국동맹 중요하죠. 왜? 국내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시정부나 건국동맹 다 중요한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조선 건국동맹이요. 요원영쌤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쌤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 당시 국내에서는 가장 인지도 있고 가장 명망 있는 지도자는 여운형 쌤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합쳐진 좌우 합작 세력이었고요. 전국에 지부 설치라고 민중봉기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들도 건국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광복 직전에, 광복 직후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봅시다. 카이로, 야이타, 표츠담 이어지는데, 자, 한번 봅시다. 카이로 회담 이제 일본이 사실상 패망이 결정난 상황이었어요. 그 결정난 상황에서 미국, 중국, 영국이 모여서 한국의 독립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질서를 어떻게 끌고 갈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한 게 카이로 회담이거든요. 이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가 가장 중심이고요. 이제 영국은 미국이 데려온 거죠. 그래서 미국, 영국, 중국이 모여서 한국의 독립을 처음으로 보장하게 되는데, 이 보장할 때 한국이 노예 상태인 걸 인정합니다. 다만 바로 한국인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하기로 했어요. 적당한 시기에.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요걸 하기로 했다라는 거. 그 다음 얄타회담은요, 미국, 영국, 소련이 모이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사실 이제 미국이 이제 요 사이가 한 1년 정도 되잖아요. 1년 정도 자금이 많네요, 그죠? 미국이 1년 정도 요 사이에 일본하고 전쟁하면서 큰 피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계속 이 큰 피해를 보면 향후 전후에 소련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련이 우위에 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소련을 일본전에 참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소련도 그걸 받아들여서 45년 2월에 소련이 참전하기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바로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아직 독일이 항복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독일이 항복하고 난 다음에 가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포츠담 회담은 1945년 7월에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카이로 회담을 재확인하고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하겠다. 자, 카이로 회담이 재확인했다는 건 한국인이 노예 상태라는 거, 그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켜주겠다. 요걸 다시 확인했다는 얘기죠. 자, 요렇게 됩니다. 요까지 내용 정리하도록 할게요.